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가요 임금이 앉는 어자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마약 범죄라던가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뭐 이런 걸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좀 열이 받았던 게 송환한다라고 계속 말로만 했어요. 근데 자, 빠르게 준비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이 엄청난 악마화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죠. 네.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악마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선량한 시민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마음 없는 그냥 선량한 시민들도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 이미지가 아직도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인과 검찰이 거기에 일조를 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고 조폭한테 20억 원을 받고 네. 특혜 사업권을 줬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든 게 저기에 있는 현금 다발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현금 다발 사진이냐? 조폭 박정우가 SNS에 올린 현금 다발 사진입니다. 예. 혹시 이게 이재명 시장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아, 저 기억난다. 예. 인과관계는 당연히 없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엮어버린 거야. 네.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이제 이 건 때문에 기소가 됐고요. 1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장영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악마와의 난리 났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네. 성남의 조폭 아까 저 사람 이름을 두 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조폭 박철민이가 같은 조폭 동료 장모 씨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예. 국민의힘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조폭 박모 씨에게 조폭 장모 씨가 쓴 편지야. 네네. 조폭의 장모 씨가 쓴 편지인데 이거를 방철호한테 줬어. 근데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걸 갖고 이제 조폭 연루설을 키웁니다. 예. 당시 김진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예. 이거 대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이 편지가 진짜 이 조폭 장모 씨가 쓴 것이 맞는지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2번의 감정서를 보내요. 예. 그런데 1차 감정서에는 가필 가능성이 높다고 보냅니다. 이재명 관련 내용의 글은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 편지를 보잖아요. 이재명 관련한 내용만 진짜 이상하게 적혀 있어. 그 부분만 네. 다르잖아. 아예 뭔가가. 완전 다른데? 그렇지. 네. 그 딱 봐도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대검이 2차 감정서를 2달이 넘어서 대선 하루 전날 대선 하루 전 그러니까 2022년 3월 8일에 예. 수원지검에 보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보냅니다. 감정 간 공통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편지를 감정했던 예. 한 문서 감정관이 권익위에 자신과 함께 감정했던 사람들을 신고를 했어요. 네네.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했느냐 보겠습니다. 네, 편지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의 필체만 유독 달라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적당한 사유 없이 배척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편지는 조작된 편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국과수의 감정 근거로.
와 이거는 대선 개입 아닙니까? 와. 대검의 대선 개입.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요. 원래는 이제 저런 필적 감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래 안 걸립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필적 감정 신청한 지 한 70여일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1차 감정서도 있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면 담당 검사가 독촉하거든요. 그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대검에 있는 거는 검찰에서만 보통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밀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이례적으로 뭐 한 달만 지나도 야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빨리 좀 줘. 이렇게 할 텐데 아예 독촉도 그때 당시에 없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느리고 빼다가 3월 8일 그러니까 3월 9일 날 지금 대선이 있었거든요. 3월 8일 날 내부 결재해서 통보를 해서 결국은 저게 위조됐다고 하는 순간 지금 그 이재명 악마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난리 날 그걸- 겁니다. 그렇죠. 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0.73% 포인트 그렇죠. 차로 승패 갈렸잖아요. 네. 결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저게 지금 이게 김진태 지사가 들고 흔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언론에 나오면 저게 맞겠거니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만 해줬으면 지금 진짜 그때 이미 판세가 다 바뀌었겠죠. 무조건 바뀌었죠. 통상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만 한 달 내도 안 걸립니다. 저는 20일 필적 감정은 여기에, 그렇죠. 20일. 20일 정도면 나오는 것인데 와. 지금 이례적으로 70일 동안 내려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 검사가 별로 빨리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서 이게 지금 이게 필적이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내부적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썼는데 이건 아니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사건인데 그렇죠.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검찰청에서 국감인데 증인으로 지금 불러놨거든요. 그분이 또 나와서 증언을 할 겁니다. 저희 방에서 불러놨고 예. 제가 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거를 밝힌 분이 김기표 의원님이야.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감장에서 이제 전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제가 질의응답을 해서 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솔직히 이거 지금 수원지검 그리고 대검이 20대 대선 개입한 거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죠. 네. 근데 나보다 더 최근까지 검사했던 분이 나왔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다 물어봐. 아니 이 검사님은 밝혀내잖아. 이 검사의 민낯을. 아니 이 정도 그 해석해달라는 거. 이건 나 보고 아, 이거는 너무 진짜 심각하네. 너무 심각해. 이거는 국헌문란에 근데 가깝다. 이게 1차 감정에 가필한 게 아니 그리고 뭐 그건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네. 편지에 가필한 거 그리고 필기구가 딱 티나요? 다른 거는 다시 한번 티가 확 나는데. 네, 편집 올려드릴게요. 딱 티나요. 근데 1차 감정 아니 보통 필적 감정 하면은 감정 결과가 한 번 나오지 저렇게 1차 감정 나오고 2차 감정이 70일 후에 두 그러니까 번째로 저게 좀 나와요. 특이한데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가필 여부는 사실 눈으로 봐도 확인되는 건데 1차 감정서는 저렇게 날린 거고 결론을 안 낸 채로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 가필했다는 것은 필적이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적이 다르냐 맞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한 채 그것만 지금 그건 누가 봐도 제가 봐도 하겠습니다. 가필돼 있는 건. 그리고 이것을 원본을 보면은 일반인이 봐도 눈으로 봐도 그냥. 글씨가 달라요. 그런데도 예. 대검에서 잘 모르겠다. 이게 감정사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 부작위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하는 거 말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또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 형법이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아닌 거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저는 거의 부작위범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개입을 행동을 안 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 네. 이런 사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필적 감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그렇습니다. 않는데 예. 이게 그 아니, 뭐 많이 이게 의아해요? 이게 의아한 아니 그러니까 1차 감정을 하고 우리가 필적 감정을 1차, 2차 필적 감정도 아니지. 1차는 그냥 필기구 종류가 네. 달라서 가필했다는 건데 네. 보통은 저렇게 감정을 보내면 한 번의 결과가 나오거든. 네. 근데 1차 감정 나오고 또 70일 후에 2차 감정을 나눠서 한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이게 텀이 너무 길단 말이죠.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죠. 필적 감정은. 그 경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감장에서 밝혀질 것인데요. 사실은 1차 감정서 자체를 내보낸 게 검찰에서 약간 그때는 타협한 안으로 그렇게 됐던 것을 같고, 근데 이제 나머지 2차 감정이 결국은 최종적인 걸 늦게 낸 것을 위해서 도와줬다고 봐야 될 주인 것 같습니다. 감정관이 본인이 스스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 신고를 할 때 네네. 결국에는 이 결과가 일찌감치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유리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한 부패 행위다. 당연하죠. 본인이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실제로 이 증인이 이건 뭐 필적이 맞지 않다. 이제 실무자가 네. 맞지 않다고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묵살하고 눌렀다. 이런 취지의 저희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국감장에서 밝힐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쿠팡 네네. 어미준이 그 케이스랑
약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사건 같아요. 근데 사이즈 면에서는 이거는 국헌문란, 아, 대선 이거 개입이니까 심각하죠. 이거는 그렇죠.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의 이건 한 사례인데 네. 이게 대선계까지 갖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악마화하는데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요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김기표 의원님께서 이걸 딱 쥐고 가신다고 하니까 네. 또 안심이 되고 아유.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 때 뵈니까 진짜 하나하나 문서를 다 되짚어가면서 예리해요. 상대방을 좀 예. 뚫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꼭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좀 밝혀주시면 앞으로 이런 악마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열받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는데요. 예. 관봉권 띄지 알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 남부지검. 남부지검.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이상하다. 예. 감찰해라. 그렇죠. 감찰 지시했죠. 예. 그런데 이 감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남부지검의 이 관봉권 띠지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발. 설마. 제발.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했는데. 지검장하고 네. 담당 검사 등 이른바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던 것 같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주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이런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법무부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뭘 징계 수위가 어디 있어? 자,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다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 실수는 맞는데 고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찰 결과. 그렇죠. 그럼 뭐 실수 정도에 대한 징계가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이 대검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댓글에서 정성을 흔들지 말라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 아 진짜 이게 너무 힘 빠집니다. 이건 진짜 화난다. 야, 아니, 그럼 윗선에 고의가 없었으면 실무자들이 그 청문회에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참. 아유. 검사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나도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나도 이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아까 그 우리 김영남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잠깐 이렇게 말이 끊긴 데가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 진짜 참 할 말이 없게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제가 그때 관봉권 띠지 청문회 할 때의 느낌을 보니까 이제 그 좀 말이 안 되고 황당한 건 그렇다고 보면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이렇게 뭐 만들고 나왔거나 이렇게 지금 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 말단 압수계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저것은 실수가 되면 이제 다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고 그렇죠. 저게 왜 없어졌는지 그게 없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보고 그게 질의가 돼야 될 거다. 네. 그게 실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나와서 답변한 것은 뭐 진술도 이미 준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 그다음에 혹은 또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혹은 저기서 실수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실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실수로 결론을 내려졌고 문제는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제 감찰을 하건 수사를 하건 밝힐 수 있을까? 저렇게 실수라고 주장했을 때 그러니까 가사 일부러 없앴다고 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게 아주 일부 사람만 관여돼 있는 뭐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도 진짜 천우신조로 CCTV를 확보해서 사실 한덕수가 어떻다는 걸 다 봤는데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수사 방법이 물질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사 방법이 있겠나 제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실수라고 하고 저기서 몰랐다 해버리면 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수사상 이런 걱정을 했는데 감찰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역시 그렇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대검에서 진짜 봐주려고 이렇게 아마 이 국면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 했을 것 같진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런데, 의원님. 네. 그 혹시 그 CCTV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검사실에는 자체적으로 CCTV가 없고 그래요? 그 압수계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관봉권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네. 이제 뭐 사실들 얘기를 다 사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검사실이나 이런 압수계 CCTV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사실 뭐 검사 우리 저 김영남 의원님께서 검사 생활 해보셨으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왜 거예요. CCTV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상하긴 이상하죠. 어떻게 그 압수물을 그렇게 다루느냐 말이 안 돼요. 되느냐.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그 대검 감찰 결과를 보면 그런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장이나 남부 검사장이나 이제 간부들이 4월인가 뭐 그때 알았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없어진 거는 네. 몇 달 전이고.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당시 남부 검사장이 대검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당시 보고를 했죠. 총장하고 대검 차장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보고를 한 거는 확인이 된 모양이야. 네. 그때. 그리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를 작성해 갖고 기록에다가 편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수사보고가 그대로 해 갖고 특검에 인계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얘기는 만약에 이거를 관봉권의 띠지나 포장을 일부러 없애고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네. 수사보고를 작성해서 붙인 채로 그 수사보고 채 통으로 했겠냐. 특검에게 넘겼겠느냐. 뭐 또 이렇게 또 가면 안 되죠. 주장이거든. 이거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것이 관봉권 띠지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사를 하려던 게 있었잖아. 네. 그럼 관봉권 띠지가 없으면 수사가 중단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네.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예. 보고도 안 하고요. 후임 검사에게 이걸 인수인계도 맞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오늘은. 아니 그런데 뭐 내가 왜 변호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거는. 그때 그 관봉권이 구권이었다는 거예요. 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라고. 그러니까 사용했던 거를 이제 묶은 거지 관봉권이. 근데 이 관봉권의 경우에 구권을 이렇게 묶은 경우에는 그게 그 추적이 안 된대. 신권 같으면 조폐공사에서 나와서 뭐 이게 경로가 그 단순한데 구권을 이렇게 다시 관봉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게 유통 경로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경위는 아무래도 검찰이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변명하는 것이 그렇게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던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바로 보고도 안 그렇습니다. 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있으면 이게 도대체 직접 없애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말이 수 안 있었겠네요.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면 그때 4월달이라도 발견했을 때 네. 다시 내부적으로 감찰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안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두 번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기회를.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사실은 했어. 의심을 하는 것이고, 왜 저도 수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의심을 하는 것인데 네. 강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 부인하고 몇 명 그 숨기고 아니다 실수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수사적으로 돌파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감찰과 수사는 다르니까 전 이거 이제 수사해서 이제 강제 수사로 저는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데, 감찰도 이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지 대검에서 끼리끼리 이제 감찰하니까 예. 얼마나 이걸 열심히 했겠습니까? 전 아까 최욱 씨 말씀하신 대로 분실을 알았던 4월달에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들끼리 말이 서로도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진실을 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대검에서 1차로 일단 감찰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하나만한 일을 한 것이고, 전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한 번 더 감찰을 하고, 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사안은 전 수사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 저는 그냥 뭐 고의가 없다, 그냥 실수해서 서로 핑퐁하는 식으로 해서 묻고 넘어가자, 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네. 너무나도 의혹이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 이미 그 띠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다 끝났는데 왜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세냐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사후 대처가 너무 미심쩍은 예, 거예요. 그 사후 대처도 이상하고,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두 검사님이 나와 계셔서 검찰 이슈에 대해서 한 분은 아주 애써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외면을 해? 외면을 해. 그래서 두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사 씹으로 가겠습니다. 판사. 예, 요건 또 잘 씹으시더라고. 사람들이 요건 또 좋아하더라고. 이건 또 좋아해. 근데 이 내용 들어가면 진짜 열받습니다. 예. 엉망진창 판사. 여경은, 이름이 여경은이야. 네. 여경은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A 변호사와 나눈 카톡이 공개돼서 지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데 네. 그 카톡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 그 A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그러니까 여경은 네. 판사님께서 아유 좋죠 형님 뭐 이런 네. 지금 랜딩은 비행기 타고 제주에 내렸다는 그 변호사가 예,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무슨 뭐 방과 후 돌봄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보이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경은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예. 여경은 부장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노컷 뉴스가 예. 해당 업소를 갔다 왔대. 거길 또 갔어. 갔다 왔는데 궁금하다 이거.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여성 접객원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예. 그 해당 업소는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대.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불법이래. 아, 네. 그리고 또 불법이 돼 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애기가 과연 누구냐?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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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애기에 대해서 특정을 해줬어요. 노컷뉴스가 이걸 취재한 건데요. 그 애기. 애기. 그 애기 뭐야? 애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 카페에 7080이라는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의 그 애기는 20대였고 가장 어리고 미모가 뛰어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 애기가 바로 이 애기입니다. 네. 지칭을 해줬네. 이게 노컷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전화 이제 사실관계를 물어보면서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는데 애기가 뭐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80 라이브 카페다 해서 사실은 저는 더 궁금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유흥업소는 아니냐 이러고 이제 시간 없어서 말았는데 만약에 수사라면 더 꼬치꼬치 물었겠죠. 네. 뭐 어떻게 7080인데 어떻게 애기라고 표현할 수 있냐? 50대를 애기라고 하냐? 이래가면서 쭉 물어봤을 텐데 네. 아니 저 정도면 뭐 이미 밝혀낼 거 밝혀냈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 적개공이 나오면 안 되는 장소.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갔는데 제가 판사가 돈 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예. 변호사가 돈을 내서 저런 데 갔다는 거고 여성 적개공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가격이 꽤 되겠죠. 예.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처음에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도 변호사와 판사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예 금지를 해놓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저 변호사 지난해 11월 진행한 형사 사건 한 건이 있다는 거 있었다고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날 그 국정감사 때 물론 이제 판사 증인으로 한 판사 얘기로는 자기가 그 사건을 놓고 가서 후임 판사가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 뭐 물론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있습니다만은 판사를 저렇게 이렇게 해준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그럼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 자체가 이미 범법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니, 저는 지금 법원이 너무 웃긴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지기현 재판장 사안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이 사안도 징계하면 또 지금 송방망이 뭐 주의 촉구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카톡을 위에를 자세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먼저 이 판사 여경호 판사가 얘기합니다. 형님 다음 주에 제주 오시나요? 형님 오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 형님이 오늘 간다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설렰겠습니까? 아유 좋죠 형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애기 보러 가야 근데 이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애기라는 걸 둘이 지금 암호처럼 알고 있잖아요. 서로 알고 이게 있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애기를 아니까 지금 또 애기 보러 간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는 몇 번 갔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만을. 맞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하고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재판부 이 판사들의 이 윤리관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이게 생각이 그 듭니다. 보통 썩은 게 아닌 게 방금 그 여경은 부장판사 이자는 2024년에 본인 포함 3명의 판사가 예. 노래방에 가갖고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노래방에 낮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와, 네, 낮술을 먹으러 간 것도 진짜, 좀 문제지만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는 다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다 받아요. 웬만하면 다 봤는데 네. 얼마나 술을 많이 만취했는지 그 노래방 사장이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엉망이야 제주지법이. 엉망이야. 낮에 이게. 점심시간에 낮에.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너네 원래 이렇게 술 처먹고 다니냐? 근무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단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저 내는 된다는 의미에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저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저는 사실 저기 국감장 질의 과정에서 저 질의 이용 때문에 제일 뭐 우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실 판사가 그래도 사회에 기대가 있었는데 몇 번 있었다 그래가지고 헉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몇 번 있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도 없이 법원장이 경고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 야 이런 게 지금 세상에 밝혀졌잖아. 국감장에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문제냐고 감싸. 이거를 실드로 이거를 감싸. 나는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자, 송석준이가 또 감싸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아마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를 갖고 여기서 살살 털어서 더 이상 뭐가 나와요 지금? 당연히 해야지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법조계가 그 전에는 낮술을 꽤 먹었죠. 근데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예. 제 기억에 19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의정부지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되시는 분이 있어요. 조폐창. 네. 조폐창. 네. 아, 진모 네. 당시 고검장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낮술을 많이 드시고 와갖고 기자들이 그 방에 놀러 왔는데 기자들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해. 조폐창 파업에도 아, 사건에 조폐공사 뭐 파업 그거 우리가 뭐 이렇게 네. 기획해갖고 기획한 거다. 일망타진했다는 식의 막 얘기를 해. 네.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갖고 그 다음날 세계일보에 일면 탑으로 났어요. 그게.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졌어. 네. 그래갖고 그때 대검에서 사고는 고검장이 쳤는데 일선 그 검사들한테 낮술 먹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 그때 98년도에 98년에. 그래갖고 낮술 먹는 게 거의 그때부터 해갖고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99년부터 마셨겠지. 아니. 뻔해. 마셨어. 왜 그- 완전 검찰 얘기만 나오면 술을 신드신다. 아니 나보다 최근까지 계셨으니까 그때 물어봐요. 그전에 낮술을 먹었던 게 맞는데 제가 2004년에 임관했고 법무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이미 낮술을 먹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었어요. 그때. 잠깐만요. 우리 두 검사님.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제도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도가 있으면 안 이상한 거지. 아니, 관례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상하다는 98년에는 거지. 낮술 제도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은 아직도 분위기가, 많이 먹는 네,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그 노래방 낮술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2명이 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 아니 검찰 출신이 경력으로 넘어. 검찰에서 못 먹게 하니까 법원 가서 먹나? 검찰에서 못 먹게 하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거 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연어 술 파티는 제도가 언제 생긴 거야? 대답해. 제도가 생겨서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래요? 제 앞에서 자꾸.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속상하네, 법원은 진짜. 지금도 많이 먹는 모양이다. 그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검찰 출신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나는 나 말고 또 한 명 있어갖고 우리가 좀 새가 되지 않아 친구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비판을 꼭 하고 싶은 게 네. 저 송석준 저 의원은 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어떻게 지금 이 현직 판사의 음주 소란 난동 뭐 애기 쓱 보러 갈까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범죄 혐의까지 나가야 될 수사 나가야 될 사람을 네. 저렇게 비호를 합니까? 깜짝 국회에서. 놀랐어요, 나도. 송석준은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저렇게 이제 진짜. 이른바 복장 터지는 소리 가끔 하는데요. 저게 사실은 법원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저런 얘기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송석준 의원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얘기가 있던데. 경기도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경기도에 수도권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인기 많아요? 3선 아니 인기보다 3선 의원이 딱 2명밖에 없어. 선수가 경기도에. 네. 송석준 의원하고 저 어디야 저 북쪽에 김성원 의원하고 딱 2명밖에 없어. 아, 그래요? 3선 이상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엉망인 판사들이 재판은 잘할까? 재판하는 거 봤더니 잘하겠냐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갑질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 무섭더라고 얘네. 그 3명 가운데 1명의 판사가요. 지난 3월 27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농민 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가는데 이걸 이제 이분들이 막아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하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고 재판까지 간 사안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할 때 최종 의견을 이제 말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또 피고인이 최후 진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이 판사가 이 진짜 정신 완전 나가서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네. 제가 의심스러운데 보도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니까 이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가지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대로 있어라. 와. 그리고 이 말이 끝나니까 법정 경위들에게 피고인석, 방청석, 법정 입구 곳곳에 서도록 이 판사가 지시를 합니다. 와. 근데 그 법정 법정 거기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으로 사건이 있는 방청인들도 거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장 판사가 쫙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말고 눈으로만 봐라. 내가 하는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를 지금 나가는 저 화면에서 방청객이 있었잖아요. 그걸 메모를 한 거예요, 저렇게. 와. 와 이거 무섭다. 와, 진짜 무서워.
저도 저거를 저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의원실에 이제 제보도 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공수처에 고발된 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판사가 자기 왕인 것처럼 네. 그래서 진짜 설마 저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술 마신 판사 중에 한 명이 예, 그 중에 한 있다는 게 명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경은 판사도 잘못해서 뭐 2차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예. 사실 그렇게 좀 재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추궁을 하려고 같이 네.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는데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오창훈, 강난주 네. 이렇게 두 명은 동행명령장이 나왔는데도 국감장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법부의 자정을 우리가 촉구를 할 만큼 했잖아요. 했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럼 저는 우리 삼권분리 체계하에서 이제 국회에 사법부 견제 기능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저런 사람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꾸야지. 아니, 어떻게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할 기초 자격이 없잖아요. 야, 기본적인 것 자체가. 네. 근데 저런 사람을 아직도 법대에 앉혀놓고 아무런 우리가 견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좀 권한을 써서 저런 사람들 자정하면 제일 좋죠 사법부가. 근데 자정이 안 될 안 때는 된다고. 국회의에서 저는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 예. 어떻게 놔줄 수 있습니까?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네. 심각했던 게 이게 2심이었잖아요. 네. 이 공포 분위를 조사했던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 진짜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예. 피고인을 네. 그 선고기를 따로 잡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한참 지나서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일 선고라고 하는데 직일 선고하면서, 그거를- 예, 직일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뭐가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 지 아니, 멋대로야. 근데 법정 소란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정 소란행위라도 있었다면 뭐 없었어요.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예, 하지만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그랬다는 거는 말이 안 네.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조용해 이렇게 한 거야. 명령이야. 명령이라고. 변호사들도 해당된다고.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한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도 얼어가지고. 분위기에 얼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아마 그 구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법정에서 그 소란행위를 피우면 판사가 그 30일까지 감치를 할 수 있어요. 네. 결국엔 잡아 놓는 거지. 질서 뭐 그거를 예, 예. 일반인들은 이제 구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 네. 달 동안은 잡아 넣을 수가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소란행위가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예, 재판을 자꾸 똑같은 어떻게 말씀하지 마세요. 소란행위 나기 잘 직전이에요, 제가 지금. 잘 믿기지가 않아서 예, 그래요. 없었습니다. 그냥 비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표 의원님은 지금 빠르게 또 국회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또 이제 국정감사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후에 가서 국정감사 잘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한도 채웠을 것 같은데. 아이고, 굉장한 걸 많이 잡아내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한도 안 채웠으면 매불쇼가 힘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 큰일 나네. 이 체육의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비한 거지. 미비하군요. 아, 못 채웠으면, 갑자기 또 만약에. 자존심 상합니다. 완전 지금 동네 북됐어요. 심지어 그 명태균이도 나를 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씹었죠. 본인이 무슨 뭐 방심위원장이야, 방통위원장이야. 나 방송 못하게 하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태균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봉지욱도 같이 집중했다. 그게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받기 위해서 비닐봉지 속 체육 봉지욱 기자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매봉쇼를 시작했는데 매불쇼가 없어지면 제가 정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매불쇼에 좀 기대서 비벼보려고 네. 제가 했는데 더 잘할게요. 매불쇼가 문을 닫으면 매봉쇼도 바로 문 닫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제 명태균이가 법정을 들어가기 직전에 최욱과 봉지욱을 씹어제꼈어요. 맞아요. 와, 나는 뭐 욕만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 아무리 그래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한테 욕을 듣는 거는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하고 매불쇼에서 내 채욱이한테 전화했어요. 확인하고 해라. 조작 방송해도 됩니까 매불쇼? 채욱 씨, 당신 그 앞으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대로 기사 써봤어요? 안동의 재력가한테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고 봉지욱이나 다 그 뉴스타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있어요. 다 조작 방송 허위 방송했네. 명태균 씨! 안동의 재력가랑 카톡 주고받은 거 없다고요? 그 아들하고 카톡 주고받은 거 오늘 다 깝니다. 본인 때문에 이 일이 터졌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소. 오늘부터 명태균이는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봉지욱이 박살내. 어디서 체육 공지국을 건드려? 저 어디 사투리예요? 아니,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창원 아니에요? 네, 어쨌든 어제 사실은 매불쇼에 대해서는 왜 저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그 한겨레 김한 기자 나온 적 있나요? 없습니다. 또 왜 저러죠?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어떤 방송을 했길래 그걸 허위 조작 방송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돈 받은 걸 가지고 왜 창원 사람을 가지고 그래?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에 대해서는 안동 지역의 재력가하고 내가 연락한 게 있었나 연락처도 없어. 이 얘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제가 기사를 쓴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저희 팀원이었던 박종화 PD가 명태균이 검찰에 출석할 때 저걸 물어봐요. 안동 지역 재력가 도시락 왜 연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연락했어? 나 연락처도 없어. 이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갑니다. 그냥 놔뒀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잘했다. 제가 오늘 그 아버지 말고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안동 지역 그러니까 경북 봉화에서 수력 발전소 사업을 하는 돈 많은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조 씨. 근데 이 아버지 조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요. 그렇지. 취업 청탁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기록 전반을 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조 씨가 명태균 측에 1억 5천만 원을 보냈고 이후에 여러 일들이 벌어져서 이 아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취업 청탁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무혐의. 와, 아버지 조 씨에 대해서 이 수사를 잘 해놓고 이것은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무혐의 처분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건은 다 덮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의 권모 서기관 원래 사무관이었는데 4급으로 승진하고 이명박 사저 경호 담당이었는데 본부로 불러줍니다. 그래픽 봉 10번 이건 뭐 그래픽 앞에 다 봉을 붙여놨어요. 봉 10번 보시면 이 경호처 담당 그 직원이 얘기하잖아요. 박사님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7월 8일부로 국방부 청사 경호정보부 발령입니다. 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습니다라고 감사의 카톡을 보냅니다. 기억나요. 명태균이 기억나요.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권서기관 과장이었거든요. 경호처에 그만뒀습니다. 공무원이 그만둘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인사청탁이잖아요. 네. 검찰 수사 기록에 제가 지원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 기록에 있는 카카오톡이에요. 있는 거다. 네, 덮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재력가 안동 재력가 조모 씨에 좀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 아들 조 씨를 위해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 그래픽 봉 7번 보시면 그 아들 조 씨가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이 돼요. 언제부터 저런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1억 5천을 보낸 뒤부터 되는데 저때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아무런 정치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가 당에 그 입당하자마자 대학생위원장이 되는데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대학생위원 모집 공고를 2번 합니다. 2번. 근데 왜 2번 했냐? 아들 조 씨가 뭐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 그 사이에 실제로 아들 조 씨에게 투표할 대학생 당원들을 모집을 해요. 그 사실이 검찰 수사 기록이 다 나와. 명단까지 있어요. 명단까지. 그래갖고 저 아들 조 씨가 들어가자마자 대학생 위원장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로 갑니다. 아들이. 캠프로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요.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비서실 못 가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공무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3월경에 대통령 비서실에 드디어 입성을 해요. 입성했어. 아버지가 돈을 꽂은 이후에 됐고 제가 저때 당시에 저 보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때. 저 아들 조 씨가 이준석과 많이 만납니다. 명태균 씨도 많이 만나요. 지금 명태균 씨는 아버지 조 씨 나한테 연락처도 없구나 연락한 적 없다고 했죠. 네. 아들 조 씨랑 나눈 카카오톡을 카카오톡 이제 깝니다. 자, 명태균 씨. 그래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명태균 씨 당신이랑 재력가 조모 씨 아들이랑 나눈 카톡 우리가 다 까겠어. 네. 차례차례 보시면 2021년 11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금된 다음에 아들이 대학생 위원장 된 다음에 아들 조 씨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요. 명태균이. 김종인의 출판 기념회에 와라. 그랜드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표님 출판 기념회 가십니까? 저도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 너도 와. 라고 얘기를 하죠. 야, 좋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충 하지 마. 하나하나씩 씹어 곱 씹어. 대충 하지 마. 멀리 알려.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면 이때 당시 최고 실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김건희가 명태균을 왜 만났냐? 김종인 때문에 만난 거예요. 김종인한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명태균을 거강꾼으로 삼아서 만난 건데 그 당시에 최고 실세였던 김종인의 출판 기념회에 아들 조 씨, 재력가의 아들을 불렀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드러났죠. 근데 요 다음에 또 보면 2번 그래픽 보면 이번에는 상현이 형님. 이 아들이 사진을 하나 보낸 거예요. 사진은 그 포렌식으로는 복원이 안 됩니다. 윤상현과 같이 만난 사진을 명태균한테 보낸 거예요. 윤상현이야. 상현이 형님이네.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누구였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그 윤상현이 아닙니까? 윤상현이었잖아요. 이후에. 그러니까 상현한테 내가 말해줬어. 윤상현이 원래는 윤석열 라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하고 명태균 나눈 카톡을 보면 윤상현이와 윤석열이를 만나라고 한 게 윤석열한테 윤상현이 만났어요. 얘 기용하세요를 한 게 명태균입니다. 네. 그 정도의 명태균 실세였어요 이때. 근데 이 아들 조 씨가 뭡니까?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 20대 어린 친구한테 윤상현을 소개해주고 같이 술 먹고 사진을 보내니까 내 술자리 갖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입 한번 잘못 놀려갖고 이거만 다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카카오톡은 제가 뉴스타파 했을 때 보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하면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하겠지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절반만 하고 절반 남겨놨어요. 네. 남겨놨는데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예. 이 아들 조 씨에 대해서 명태균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연히 두 차례 내가 우연히 그 아들 두 번 만난 적이 있어. 그 아버지 연락처도 나 없어. 이게 명태균의 입장이에요. 자신은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카카오톡 나누면서 다 나왔잖아. 뭐 김종인 출판 기념회 부르고 윤상현이랑 술 먹고 있으니 이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 최욱은 죽여버린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 아들 조 씨한테 이렇게 다정해요. 나도 뭐 왜 돈 보낼까? 야, 자 심지어 그 다음 거 보시면 허경영이랑 찍은 사진을 또 명태균이 보냅니다. 아들 조 씨한테. 이거 명태균이가. 친절하게 야 나 허경영이랑도 친해. 실제 허경영이 선거 컨설팅 해줬습니다. 명 씨가. 아 그래요? 야 허경영이 안철수 잡는다.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잡담 수준의 대화까지 그러네. 하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뭐 거북이는 이준석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유승민이야. 2021년 12월 13일이면 이제 윤석열이랑 이준석이랑 약간 싸웠을 때요. 같이 선거운동 하다가 싸워서 맞아요. 이준석 잠수 탔다가 어디 울산에선가 극적으로 상봉하고 예. 뭐 그런 쇼할 때인데 그때 아마 이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쓸데없는 대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을 아들 조 씨랑 뭐 그 뒤에 것도 보면 뭐 최후의 통첩이네요. 받아들여질까요? 뭐 하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대표다. 윤석열이 요게 이제 화해했을 때. 화해가 이제 되고 있다. 뭐 맥주 회동하고 화해했을 때 얘기고 예. 홍과 회동하시고 나서 마음을 좀 바꿨어요. 이거 여기서 홍준표 같습니다. 홍준표 네, 느낌이네요. 홍준표 마음을 좀 예를 들면 이제 홍준표는 이때 떨어졌잖아요. 홍준표를 아마 그 윤석열 선거 캠프에 데리고 오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것도 명의 좀 했던 흔적이 있다. 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너무 아니 지금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아. 그 다음 것도 대표님 혹시 도착해 계십니까? 내 2층. 우연히 두 번 만났다면서요. 어. 여기 보면 도착해 계십니까? 2층에 나 있어. 안에 올라가겠습니다.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 2021년 11월 15일에 만났네. 주차장에서 우연히 두 번 만났다. 아, 명태균 씨. 이거 대박이네. 왜 입을 함부로 놀려?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저는 그게 제일 문제야? 원천적으로 지금 명태균이 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면 요게 핵심이야. 이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이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에 창원지검이 명태균과 뭐 김건희 등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네.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9월에 보도할 때까지 이 사건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10월달에 끝나버리니까 보도는 나왔는데 그냥 덮을 수는 없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명태균, 김건희도 정치인이 아니잖아. 네. 재판 가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래서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나서부터 4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공직선거법 그 유효기간이 살아나요. 공소시효가. 지금 10월 3일 끝났죠. 특검이 잘못한 거죠. 공직선거법으로 의율해서 다시 기소했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명태균이 재판장에서 뭐 이런애 저런애 14건이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특검이 사실 왜 그랬냐.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해서 명태균한테 이거 취업 청탁 무혐의 해줬던 애들 검사 둘이 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 우리 다 다뤘잖아. 그럼 자기가 무혐의 내렸던 거 이 사건 없습니까? 내 선배랑 동료들이 했던 거를. 그러니까 명태균이 큰 소리 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속상하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력가 아들 조 씨랑 자기 두 번 우연히 만났다고 그랬는데 카카오톡 일부입니다 이게. 아들 조 씨의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불나불 되면 계속 하나씩. 재밌겠네 서로. 하나씩 깔 텐데 하나 더 있습니다. 창원 산단 문제. 근데 속상하다. 창원 산단 부지를 명태균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명태균이 뭔데 창원 산단 유치를 해요. 네. 창원 산단 유치 실제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는 지역사를 위해서 했고 내가 땅을 사서 뭘 사서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네, 빵빵 쳤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창원 산단에 대해서 그래픽 봉 8번 보시면 창원시청의 현직 국장 유 씨가 명태균한테 보고를 합니다. 2023년 1월 18일이면 창원 산단 부지 발표하기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면적 PDF를 보내는 게 산단 예정 부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보고를 하고 노란색이 확정입니다. 구역까지 알려주죠. 2개월 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사실은 이제 창원시청의 국장이면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태균한테 보고를 해서 컨펌을 받아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이 이거 받고 그래요 끝났으면 괜찮은데 네. 명태균이 이걸 유출해요. 어디로?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증거를 물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물증 명태균이 창원 산단 저 대외비 비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은 내일 낮 12시 TBS 봉지욱의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낮 12시 봉지욱의 봉인해제 TBS 라디오에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봉인해제.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거기서 또 봉인해제.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내일 낮 12시 TBS 95.1MHz 유튜브로도 하니까요. 예. 거기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 어떡합니까? 이게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정리가 깔끔하게 돼버렸네. 거짓말인 거다 드러났어. 거짓말이 완벽하게 드러나 뭐야 이게 버렸습니다. 한번에. 다 보세요. 오늘 명태균이 오세훈 잡겠다고 갔잖아요. 네. 20가지의 혐의를 내가 다 밝혀줄게. 내가 들어갈 때 관심도 보니까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19분을 떠들고 들어가요. 오늘 또 그랬어요? 근데 명태균의 합법을 보면 기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맞아. 자기가 곤란한 답변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요. 야 맞아요. 뉴스원 왜 나를 정치 브로커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예. 질문을 하는데 기자들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할까요? 공부가 잘 안 돼 왜 있으니까. 못 할까요? 예, 학습이 안 돼 있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 명태균이 또 명태균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세훈이랑 11월 8일에 특검에서 대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음.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특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덮으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 오세훈 잡으면 나도 그러면 그만할게.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한 게 20개 중에 내가 미리 다 까면 오세훈이 말 맞추니까 몇 개만 깔게 이건데 명태균의 그 말을 가만 들어보면 오세훈에 대해서도 해준 거 공짜 여론조사 공짜로 해줬고 오세훈이가 돈 안 줬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한테도 마찬가지로 공짜로 해주고 돈 안 줬잖아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짜로 해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 건데 오세훈에 대해서는 너는 죄가 있는 놈이야. 내가 잡을 거야. 이거는 내가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공여자니까. 네네네. 같은 논리로 하면 맞잖아요. 근데 오세훈과 같은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네. 김건희 법정에 가서는 나는 무죄입니다.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은 너무 거예요. 많아. 알겠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냥 그 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세요.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준석 의원이나 김건희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나쁜 하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그 이명수 얘기 들으니까 창원 지역에서 뭐 소상공인들, 뭐 대표들하고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 명태균이 그냥 왔대요. 그 자리에 명태균이 와가지고 전화를 꺼내서 이준석한테 전화를 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 아직까지 이준석 내가 걸면 받아. 예전부터 항상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할 때 스피커폰으로 이준석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번 올리고 바로 받는다. 이준석이가 또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사실은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보석 상태의 피의자가 저 왜 풀어준 건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너무 화가 나. 난 솔직히 이런 사회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도 건강한 곳이 없어. 그리고 그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혜경 씨의 뭐 이혼을 몇 번 했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도. 그러면서 강혜경이 그 뭐 내연남과 돈을 떼먹었네 많이 하는데 명태균 외장하드랑 PC를 제가 보니까 뭔 놈의 그 야한 여자 사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고 무슨 여잔데 이게 무당인 것 같아. 무당인데 그 특정 무당의 그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지라는 의심까지 드는데 남의 개인사 나는 세 딸의 아빠니까 너희들 왜한테 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왜 그 남의 가정사를 건드립니까? 그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론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이준석 잡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형광 기자랑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강남구청장 조성명을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할 때 이준석이 뭔가 공천 특혜를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보도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음종환 전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전 행정관이 거강꾼으로 등장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음종환 이 당사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뒤늦게 매불쇼를 봤다. 이날 아침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난 진짜 조성명 모른다. 조성명 모른다. 나 조성명 모르고 이 사건 나 관계 없다. 주위에서 매불쇼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대요. 주위에서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랬어?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근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혹이 있는 단계지. 음종환 전 행정관이 실제로 돈 배달을 했다거나 받았다거나 하는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수사가 됐다거나 취재가 완료돼서 보도가 된 게 아니고 이준석에 대한 이 강남구청장 의혹은 저번에도 뭐 서울시 공관위원 누구 목사님인가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네네. 이 의혹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등장한 음종환 전 행정관 본인이 너무도 괴롭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나 항상 이제 언론은 상대방이 반론을 전해오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론을 충실히 해주는 게 맞습니다. 도리이기 때문에 방송 하나에 그걸 보시고 음종환 전 행정관에게 왜 거기 개입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의혹 단계에 있는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반론 보도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우리 봉지욱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우리 명태균 씨의 그 봉지욱이는 건드리면 안 되겠어요. 좀 불편해지겠네. PC 하나가 다 브랜식이 돼가지고. 봉지욱이가 지금 오랜만에 신나 버렸어. 그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김건희 이야기 약속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건희 뒷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신용환 지방시대 부위원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의 핵심 아이템은 좀 뒤로 밀어두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가요 임금이 앉는 어자에 앉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입니다. 서울 경복궁 근정전 있죠. 예. 사극에 많이 나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일단은 그 근정전에 가 있었던 그 사진은 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됐죠. 네. 네, 저기 이제 쓰레빠를 신고 있는 김건희. 예. 그런데 어좌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저기입니다. 예, 여기에도 앉았다는 겁니다. 저기 올라가려면 또 되게 높아서. 김건희가 의자에 앉았다고. 예, 저기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고요. 아이고. 올라가도록 부축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저기 가서 한번 앉아보라고. 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저기 앉은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예. 관련해서 국감장에서 사진 그 쓰레빠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옆에 있었던 정용석. 네. 저 사람은 이제 당시에는 행정관이었죠.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이제 국감장에 불러서 너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예. 저기 어좌에 앉았는지 안 앉는지 너 알 거 아니야 이놈아! 음. 홍군형을 내니까 거기에 실토를 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 그랬냐를 기억을 못해요? 정영석 사장하고 최응천 그 당시에 문화재청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에 옆에 서서 있었던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뭐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올해 뭐 1, 2분 정도.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 들어보면 1, 2분 뭐 짧게 앉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분 정도면 되게 긴 거야. 길죠. 이거 이렇게 앉아. 아니 그리고 저게 문화재인데 저기 아이, 그렇죠. 말이 안 일단 되죠.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말이 안 되고 되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예. 어자에 앉는다는 게 그게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례하고 무식한 관점보다는 진짜로 뭔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 그랬던 것 아니겠느냐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뭐 굉장히 많아. 우리는 이제 그 종묘 네. 차담회, 예. 종묘 복스 그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엄청 많다고 하더만 보니까. 아니, 여러 차례 갔더라고요. 실제로 김건희가 총 11번 11번이야. 11번. 종묘하고요. 예.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예고도 없이 찾아와가지고요.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했다는 것이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진짜 가긴 갔네요. 뭐 덕수궁 석조전 야광 관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덕궁, 경복궁 또 뭐 종묘, 창덕궁 후원, 경회로 2층 왕이야. 등등등등 11번을 갔다는 거고 관람으로 기재가 된 적도 있었고 친교 행사 점검 뭐 이렇게 다 목적이 이렇게 기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차 마시러 가거나 네. 놀러 가거나 왕놀이 하고 싶을 때 왕놀이, 갔던 게 왕놀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침에 그 김교웅 의원님 뵀는데 그 실제 이제 아마 그 뒤에 제보가 있는가 봐요. 그 위에 이제 용상에 앉아 있는 그 사진, 예. 그게 꽤 여러 장을 찍었다고 하고 포즈를 취한 것도 있답니다. 기둥을 잡고 그래서 곧 개봉박두처럼 그 아마 용상에 있는 사진도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흥복전이라고 앞에 이제 큰 정각에서 그 뒤에 몇 걸음 안 되는 데를 카트 타고 전동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뭐 등등등 완전히 왕 행차 놀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샤넬백 목걸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건진이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목걸이 등 이거 다 분실했다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에다가 건진이 자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 싹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6천만 원이 넘는 그라프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김건희가 받은 뒤에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그리고 샤넬 가방 3개 이거를 건진이 어제 특검에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특검이 이 물품들의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해봤더니 다 맞대요. 음. 그래서 통일교 윤영호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데 윤영호가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건넨 제품하고 동일하다는 게 이제 특검의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건진이 또 특검팀에 김건희가 이걸 수수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 이런 또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건진이 좀 자기 살려고 이제 입장을 예. 좀 바꾸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 본인은 이제 배달부 역할에 그렇죠. 나는 라이더다. 난 죄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예. 거고. 나는 전달하기만 했을 뿐 그래서 사전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없기 때문에 예. 알선 수재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특검이 봤더니 이것이 김건희가 신었어. 사용감이 야, 이씨, 있답니다. 사용감이 야, 이거 사용감이 있대. 핸드백이고 뭐고. 아니 법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도
공무원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안 되고 이제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알선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건지는 나는 왜 주는지 왜 받는지도 몰랐다. 그냥 물건만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김건희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부탁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자기 죄는 부인하면서 그렇죠. 물건은 그 특검에 제출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니 이유 없이 왜 줘요 그거를?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되죠. 예. 아니 근데 건진이 이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의도는 너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실물을 특검에다가 준 이유는 뭐예요? 난 그게 좀 이거는 어렵더라고. 글쎄 뭐 그 짐작을 해보면 네. 뭐 다른 게 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이 건진의 김건희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그 뭐 승진이나 인사청탁. 뭐, 인사청탁을 받고 뭘 했다든지 네. 뭐 다른 게 예. 걸렸는데 있어요. 네. 사실상의 이제 프리바게닝 형태로 협조.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협조하면서 다른 거는 조금 뭐 봐달라는 취지로 네. 하는 걸 그런 수도 느낌. 있고 근데 보통 그 가능성이 제일 많죠. 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 수사 협조할 때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건진도 자기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사에는 특히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쓸데없는 소리인데 자꾸 이게 샤넬백 목걸이 이런 게 조회수가 또 많이 나오나 봐. 근데 이거는 사실 해봐야 이게 별 죄가 안 되거든. 큰 게 워낙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구속하는 데까지는 나는 좋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깔끔하게 싹 네. 정리해갖고 전달해. 근데 지금 자꾸만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그게 좀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주변만 해치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고 아까도 네. 말씀한 우리 뭐 명태균 관련된 이슈나 그렇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 가서 대형 그 성과를 내야 주가 되는데 조작이라든지. 주가 조작 또 예. 덮어준 놈들 그렇습니다. 검찰 라인들까지 네. 이런 거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잔챙이만 좀 매달리는지 네.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한 부위원장님의 핵심 아이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건 진짜 볼 때마다 웃긴데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근무했다. 맞아요. 이거를 우리 신용한 부위원장님이 세상에 폭로를 했어요. 예. 이 진짜 굉장히 우스꽝스러웠거든. 그게 언제였죠? 올 초에 올 폭로를 초?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이제 같이 일했던 대선 과정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저에게 이제 제보를 하나 해온 거예요. 같이 일했던 후배는 사실은 무슨 역술인이다 뭐다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대통령실에 거의 취업하기 어려운데 간신히 이제 행정요원이라고 그러죠. 5급 이제 밑으로 6급, 7급 이렇게 이제 행정요원으로 될까 말까 한데 갑자기 어느 날 역술인이 4급 행정관이라고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4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역술인일 때 쓰던 명함과 사진하고 해서 이렇게 2장을 보내왔어요. 한번 첫 번째 그 1번 자료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 네. 저기 보시면 블러 처리돼 있지만 대충 한국 역학 적성 연구소라고 돼 있죠. 저 명함을 이제 보내오고 오른쪽에 아주 익숙한 문구가 있죠.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저 이명수 기자랑 할 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도사들보다 웬만한 분들보다 자기가 더 뭐가 이렇게 높다는 식으로 하면서 도사들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 명함 오른쪽에 좀 전에 보여줬던 명함 오른쪽에 보시면 네.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이라고 돼 있고 진로 함부로 정할 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진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른쪽으로 한번 잘 봐주세요. 행정관의 페이스북이군요. 네, 국회 앞에 보시면 잔디마당이 넓게 있잖아요. 거기 한복판에서 무슨 죄를 올리거나 기도하는 듯한 저 지금 포즈로 예, 무릎 꿇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실에 수많은 어떤 주술과 무속과 관련된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뭔가 느낌이 국회에서 저런 사람 보셨어요? 저런 사람 평소에 김용남 의원님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에서 저런 사람 보셨어요? 이거는 아니 저기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기서 뭐 기도하는 사람은 뭐 이거 이거 국회라는 게 조금 소름 끼치는 게 이 국회 봉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느낌상. 글쎄 뭐 그런 적인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 아닐 거 아니야. 각도를 보시면 국회 본청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방 국회를 위해서 한다면 저 국회를 보고 했겠죠. 국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라고. 나는 그렇게 보이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자분들께 취재를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실에 제보를 드리고서 대통령실에 1월 초중순에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역술인을
채용한 적이 있느냐? 네. 채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했느냐? 그때 제보를 받고 저도 이제 같이 일했던 다른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을 때 이런 답이 왔어요.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민원 업무 그리고 종교 담당 업무를 했다. 그런데 일부 소수 종교라고 부르죠. 신흥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런 쪽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국회에서 질의응답, 그러니까 국감에 나가서 질의응답 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이제 저를 고소고발을 했죠. 김건희 씨 그 무속에 대한 거 한 건 그리고 요건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바로 했어요. 이거 건과 관련해 갖고는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거예요? 허위사실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건 무고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크로스 체크를 했을 때 이분이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명백하게 그렇지. 허위사실이죠. 채용됐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4급이라고 했거든요. 아. 5급 행정관이에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 그게 허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높여준 건 괜찮아요. 여튼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황당하게 진행이 됐다가 예. 이분이 그때 보내온 자료 중에 이분이 쓴 명리학 책이 있어요. 사진 3번 4번 책 보시면 이분이 그 명리학에 대한 책을 쓴 거 저런 자료들을 보내왔고 예. 사실은 그때 블로그도 있었어요. 블로그에 대구에서 그 대구 수성구 쪽 어딘가 봐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는 어떤 진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잘하니까 이런 진로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 제가 제보받고 공개하자마자 그 블로그 없어졌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수사를 받다가 중간에 아마 제가 이제 이런 걸로 고소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한참 수사를 받고 진행 중에 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민병덕 의원실에서 5번 6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예.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왔냐면 대통령실에서 국가 기밀이라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채용한 사실도 답을 안 해줬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 기밀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면 국가 기밀이면 저도 입증을 못하는 거고 대통령실도 입증 못하는 거죠. 네. 국가 기밀이잖아요. 네. 입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를 이제 고소고발 해놓고 가다가 이들이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이 채용한 건 맞다. 그런데 마치 지금은 아니다는 식으로 다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언론에. 그러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봐도 다 떠나서 고향 대구로 가서 어떤 생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 잊고 지나가고 저는 그대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아직도 조사 중인 사안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윤석열 정권이 6월 3일에 끝이 났죠. 예. 그런데 6월 3일까지 근무를 했더라. 6월 3일까지 근무했어 이 사람이. 그때까지 돈 받고? 돈 다 받고 6월 3일까지 근무했어. 끝. 확정 사실 끝. 네. 실제로 이제 이상한 제보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 계속 근무 중이다. 네. 제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예, 예. 그 아마 이제 JTBC에서 집중 취재를 했고 6월 3일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학력. 이 사람이 그동안 얘기했던 학력. 이 사람의 학력이 또 다 허위야. 그것도 다 가짜다. 허위야. 보니까 박사 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사 조직 나도 방금 찾아봤더니 모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의 법학 박사야. 그것도. 법학 석사에다가 무슨 인사 조직 네, 박사 그거 좀 뭐 정리 한번 했는데 해주시죠. 어떻게 허위인지. 네, 일단 그 주요 경력이 다 가짜였는데요. 네. 일단 학력은요. 모 대학원 인사조직 박사과정 수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JTBC가 여기 해당 대학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원에는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인 것으로 일단 없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직접 쓴 프로필에 보면은 지역 유력 여론조사기관 대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여기 법인 등기를 봤더니 사내 이사로 이름이 기록돼 있긴 한데 이 업체에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다.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 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김건희랑 잘 맞죠. 잘 맞지. 김건희 정부의 행정관 자격이 자격이 있어요. 일단 학력 허위, 예. 경력 조작. 그렇습니다. 김건희랑 어떤 연관 때문에 이렇게 온 건지 그건 아직 안 밝혀졌죠. 그건 아직 안 밝혀지고 계속 이제 저도 조사를 받고 수사 중인데 제가 이제 정말 황당한 거는 예를 들어 그분이 자기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분 개인이 저를 고소고발했다 그러면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저를 고소고발한 거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지시를 했겠냐고요. 그럼 또 김건희 가능성이 이 사람이 있죠. 만약에 저겠으면 본인이 개인 대 개인으로 저를 고소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소고발해서 지금까지 조사 진행 중인 그 고소고발 명의자는 대통령 당시 대통령 비서실이다. 즉 입틀막 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해. 뭐 저는 채용된 거 이상의 사실을 제가 입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너무한다고. 이게 다 결국 사실이었잖아. 그렇죠. 6월 3일까지 근무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해? 정말 이놈들 나쁜 놈들이지. 그 다음에 진짜 퀘스천은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 직무가 정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윤석열이 정지되니까 비서실은 자동 정지가 된 거죠. 네. 그 사이에 과연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까지도 사회에 있었던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은 빵에 있었고. 출근은 했대요. 6월 3일까지. 그래서 JTBC 보도를 보니까 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자료 제출 요청도 일체 하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은 두고 있었던 거는 확인이 월급까지 된 거고. 받은 건 그러니까 나왔죠. 그거는 이제 나왔어요. 근데 예. 근무를 실제로 했냐 말이야. 그게 했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 있어. 못 봐. 아니 뭐 행정관 출근한 것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래. 예, 못 봐요. 그래서 예, 돈 나간 거니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문서로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출근을 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문건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봉인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소수종교 플러스 이제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역술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전 진술을 했어요. 들은 대로 진술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러면 멈췄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왜 월급 받아가냐고. 예.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결론은 정말 무도한 정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틀막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억지로 등 떠밀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맞습니다.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했다. 그 점에.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막무가내 고소고발 이게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들은 입을 안 연다. 본인의 또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예. 변호사 저기도 있는데 왜 나? 아이고 속상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인들 입틀막으로는 좀 쓰이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고 그것도 같이 또 동참하시더니 왜 또 쑥 빠지셔? 아니 뭘 빠지면 난 계속 여기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용한 부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십니까? 캄보디아 어떻게 할 거예요? 캄보디아. 더 중요한 거 남아 있어요. 캄보디아 관련해 가지고 예. 오혁진 기자. 이 똑똑한 기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한데 이분이 우리에게 해줄 얘기가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듣기만 하려고 어떤 얘기하는지를 지금 안 보고 왔습니다. 네. 자, 오혁진 기자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예. 단독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오혁진 기자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핵심만 오늘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사건 취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그 2022년에 필리핀 깜방에서 직접 여러 번 뵀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정보기관 협조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인지 아니면 정보사인지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하시다가 징역 7년 정도 선고받고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2달 전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 대학생 그 피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해가지고 정보를 드리겠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정보기관 협조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드리겠다고 해서 근데 자기 이제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 집세가 밀렸다고 한 500불 정도 보내달라고 제가 사비로 500불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불을 보내드리고 그 이분이 이제 리강호 그 대포통장 만들어준 사람하고 연락이 돼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이제 여기 그 이거는 이제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던 그 리강호 신분증이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리강호가 묵었던 그 단지입니다. 리강호가 누구예요? 이제 조선족 그 대학생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언론에도 이미 신상이 다 공개가 됐던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지금 캄보디아의 태자 단지, 뭐 망고 단지, 원구 단지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시아누쿠빌의 황레어 단지라는 곳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리강호가 묵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분들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한테 이제 제보해 주신 분들이 한국인 16명 지금도 갇혀 있다고 제보해 주신 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저기 안에 네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번째 사진이 그럼 여기는 그 주소 같은 것을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다 보내놨습니다. 보냈어요? 네, 정보기관에 보내서.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이 그 내부. 이게 내부 사진이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진이 그 제가 이게 어떻게 유출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보기관이랑 인터폴 쪽에다가 그 구글맵스 이 한국이 갇혀 있다라는 거를 넘기고 나서 이게 그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이에요. 근데 유출이 됐더라고요.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이스피싱 그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지시 있기 전에 방에서 대기합니다. 짐만 간단히 정리하고 이동할 일 있으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만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보면 다 전달해 주세요. 밖에 건물이 많습니다. 이미 시아눅에서도 7명이 잡혔습니다. 다른 곳 피신 이동하는 것도 경찰과 얘기하고 날짜 경로 약속하고 이동합니다. 출근하지 마시고 방에서 대기해 주세요. 통보해 드릴게요.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캄보디아 경찰하고 미리 짜고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계시는 경찰 영사분들이나 근데 아직 캄보디아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 캄보디아 현 경찰이랑 단속이 들어오면
이제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우리가 야 니네 단속 언제 오냐라고 캄보디아 경찰에 확인을 하고 야 이날 이 시간에는 단속이 없으니까 우리가 단속 가기 전에 너네들은 일로 대피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런 채팅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 말로는 일단 제보자는 지금 현재 잠입 상태예요? 예, 잠입 상태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공개가 되면 좀 위험하실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단지 여러 곳에 막 움직이신다고 자기는 특정 안 될 것 같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공개도 상관없다고 해서 공개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강호는 일단 제가 총 정보기관 딱 2곳에 확인을 했는데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 입출금 내역으로 이제 라오스에서 출금이 된 거예요. 그 돈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을 넣어놨다가 라오스에서 그 돈이 출금이 된 기록이 확인돼가지고. 네네네. 근데 출입국 기록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미입국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제보자분들 말로는 일단은 라오스에서 국경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공무원들에게 건네고 이제 라오스로 갔고 지금 그리고 이제 주범이 한 명 더 있어요.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광 말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저기 대학생 박모 씨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마약을 좀 강제로 흡입해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목소리가 나왔던 또 다른 주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26살 뭐 중국인 26살 손모 씨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김모 씨입니다. 제가 그 실명은 아는데 그건 아직 취재 김모 중이라서. 씨. 네. 한국인이네요. 조선족입니다. 아, 조선족이요. 네네. 그건 이제 제가 아직 취재 중이라서 공개는 못 하는데 얘는 어디 있어요? 주범 김모 씨는? 같이 라오스에 있습니다. 아, 리강호랑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캄보디아 이제 좀 현지로 가서 취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라오스로 튀었고 주범들은 다 이미 라오스로 튀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사건을 원래 저는 이제 경제 사건 같은 금융 범죄 이런 거는 거의 취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우신 분이 작년 7월에 로맨스 스캠이랑 보이스피싱 코인 사기로 12억을 날리셨어요. 피해자요? 네, 네. 12억을 날리셨는데 12억을 날리시고 가해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근데 생각보다 이 로맨스 스캠이랑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가해자가 된 케이스는 뭐 압박에 못 이겨서 가해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또 나름의 본인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남아 있는 거예요? 도움이 돼서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전 재산이 다 털리고요. 보통 이제 저도 몰랐는데 잡코리아 같은 데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올라가지고 서류 배달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몇 번 출구에 뭐 가방이 있으니까 그거를 무슨 역에 뭐 마약 배달하는 것처럼 거기에 가방에 옮기면 그 안에 서류들이 있는데 근데 서류가 아니라 사실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금융통신망 사기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뭐 본인은 억울하다 하시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는 이제 뭐 사업가 출신이고 나름 이제 학력도 꽤 좋은데 일상적인 상식이나 판단이 가능했음에도 일부러 그 돈벌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구속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지인 12억 피해자이자 가해자. 네.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옆방에 계십니다. 바로 옆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겠지. 독방은 못 들어갔을 때. 그래요. 야, 이게 심각하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마약 범죄라던가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뭐 이런 걸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좀 열이 받았던 게 송환한다라고 계속 말로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경찰분들은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필리핀이나 태국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 분들은 정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는데 법무부 국제영사과 송환 신청서 안 보내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이제 대사관 있는 영사들 최근에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그냥 뭐 모양새가 안 좋다. 근데 그건 사실 캄보디아 그 영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동남아에 있는 영사들 일 진짜 안 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보자라는 분도 여기 이 안에 있는 단지 내부에 있는 한국인들 이제 탈출시키려고 그 현지에 있는 교민단체랑 좀 합동작전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가지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대사관으로 가려 그랬는데 피해자들이 대사관으로 가기 싫다고 했대요.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사관에도 갔다가 거부당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갔다 피해자가 자기 이제 납치당했다가 또는 아니면 감금당했던 피해자인데 대사관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근처 식당이나 PC방에 있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오세요. 아까 얼마 전에 정신 나간 거예요. 출근 시간 안 됐다고 어디 갔다 오라고 새벽에 12시간 걸려서 갔잖아. 12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로. 법무부, 외교부, 윤석열 정부 때 다 망가졌다. 망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원래 또 그 캄보디아의 ODA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수천억 단위로. 네. 근데 그 ODA도 ODA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것도 다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ODA의 돈을 먹으려고 했던 곳이 대부분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은행권들이잖아요. 근데 그 은행들이 이제 국민은행 뭐 대부분 시중은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현지에 900억 정도 묶여 있어요. 근데 그 900억 정도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그룹 중에서 프린스 그룹은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후이엔이었나 그 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정보기관 쪽으로 그 소스를 좀 받은 건데 후이원. 예, 후이원과 이런 기업이 캄보디아의 대형 기업이 되게 많은데요. 네. 얘네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로맨스 스캔 도박 사이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윗선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웹사이트를 북한 애들이 만들어줍니다. 아, 북한이. 그래서 사실 그 거기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로맨스 스캠이나 피싱 같은 그런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자금 세탁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정과 정보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돈 중에서 북한으로 자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검사님은? 아니 이제 사실은 해외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현지 정부 공권력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사실상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렇게 찍어준다고 족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뭐 캄보디아 같으면 캄보디아의 경찰이나 뭐 군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게 가장 큰 그쵸.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 단톡방에도 나왔지만 그 현지 경찰들하고의 유착 관계가 거의 다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저개발 국가는 그런 네. 일이 워낙 심해갖고 총리도 의심받고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내가 보니까 그 동남아 어느 국가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도 이제 대도시니까 차로가 넓잖아요. 중앙선도 있고 경찰한테 얼마를 주면 역주행으로 가는데 그 길을 경찰이 터줘. 경찰이 터줘요? 역주행으로 경찰이 터줘 거기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길이 밀리는데 그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경찰들이 앞장서서 다 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본인이 아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 그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 네. 뭐 급한 사람들은 경찰한테 얼마 주고 그냥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문제는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해외에서 벌어지면 정말 깝깝한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북한의 외화벌이와 네네, 또 자금 결부되어 연결돼 있는 있어. 거라 이게 큰 일이네. 훨씬 힘들겠네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는 사실 지금 이제 뭐 마약 범죄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여태까지 언론에 나오면서 코리안 데스크 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는데 캄보디아에는 제가 확인해봤는데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한국에서 3번 요청했는데 캄보디아에서 3번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경찰분들이 코리안 데스크를 잘 안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가 한 번 감금됐던 적도 있고요. 마닐라에서. 와.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에서의 그 사실 군부 정권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한다 하더라도 경찰분들이 과연 나서려고 하실까? 근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설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거 정말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님이 또 엄청난 취재를 했습니다. 보통뿐 아닙니다, 이분. 네, 함께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지금 또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게 부동산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또 2부에서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